안녕하세요. 강의 시작 전에 제가 책을 준비했는데요. 이전에 이런 것도 이제 많이 나와드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세 권을 준비했고 마지막은 내년도 창각본까지 이제 포함된 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그 펑셔널 리액티브 프로그래밍 이전에 사상에 대해서 이제 많이 배우셨는데 이번에는 실제 어떻게 쓰는지 소스로 얘기를 드리려고 하고요. 우선 자바 시작하신 지 1년 미만이신 분 있나요? 지금 현장에서? 한 분 또 있으신가요? 처음에 들으셨던 분 나오세요. 제가 한 권 드릴게요. 네. 제가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굿럭. 두 번에 이제 막 많이 하신 질문이 이제 멀리서 오신 분. 옛날에 이제 제주도에서도 오시더라고요. 자기 멀리서 왔다. 어디서 오셨어요? 대구에서. 대구요. 어디서 오셨죠? 오세요 얼른 빨리. 제주도 맨날 이깁니다 이거. 네, 이제 한 건 남았습니다. 이제 내년도 창간고까지 있고요. 오늘 이 세션 들으러 여기 왔다. 가슴에 양심에 손 얹고 제일 빠르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먼저 이제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 서버 개발자가 바라본 펑셔널 리액티브 프로그래밍 with RX 자바에 대해서 발표를 맡게 된 김대성이라고 합니다. 저는 자바 개발자로 10년 넘게 그 웹 서비스 개발하다가요. 지금은 NC소프트 리니지 이터널 개발실에서 넷딜을 이용해서 소켓 서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달하고자 하는 싶은 주제는 비동기와 이벤트 기반의 프로그램을 쉽게 개발할 수 있게 도와주는 넷플릭스의 RX 자바 라이브러리입니다. 이전에도 RX 자바 관련해서 그 컨퍼런스나 이런 것들이 많았는데요. 누구나 그렇듯이 무언가를 익힐 때 공부하는 방법도 다르고요. 이해하는 방법도 다르기 때문에 제가 현장에서 느낀 RX 자바를 이해한 내용으로 토대를 준비하였습니다. 오늘 발표의 난이도는요. RX 자바를 써보지 않았지만 자바의 람다와 스트림을 알고 있고 그리고 이벤트 루프가 왜 빠른지에 대해서 알고 있고 옵저버 패턴 정도만 아신다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넷딜을 쓰면서 가장 어려운 점이 하나 있었는데요. 웹을 개발하다 보면 그 HTTP 네트워크 라이브러리는 리퀘스트를 보내면 리스판스 응답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트랜잭션이 보장되어 있으니까 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개발이 쉬운데요. 넷딜에서 이제 소켓 서버 개발해 보면 소켓 개발자들끼리는 트랜잭션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비동기입니다 항상. 그리고 어떤 정해진 그 리퀘스트 아이디라는 그 유니크한 키값을 움직이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들어오는 이벤트와 나가는 이벤트가 틀려지고 스레드도 틀려지고요. 그러면 예전처럼 한 줄로 리퀘스트 리스판스 보내는 방법을 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고민하다 보면 둘 다 웹에서나 소켓이나 이벤트라는 게 발생합니다. 이벤트는 즉 리퀘스트 리스판스 라이트 리드 이렇게 발생이 되는데요. 넷디에서도 이걸 그 한 스레드 두 개의 스레드지만 한 스레드인 것처럼 리퀘스트 리스판스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을 RX 자바 라이브러리로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제는 그 이벤트를 푸는 문제고요.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비동기 문제입니다. 비동기로 이제 저희가 몇 년 전에 빌드 배포 시스템에 있었을 때 배포 작업 개발을 하게 되면 어떤 거는 병렬로 가야 되고 어떤 건 순차적으로 가야 되고 어떤 거는 병렬로 갔다가 다시 순차적으로 가는 이런 방법을 취하게 되고요. 개발의 형태는 퓨처 타입으로 리턴을 하고 중간에 안에서 카운트 렌치를 선언하고 카운트 다운을 하고 그다음에 어웨이 기다리는 이런 그 잡손이 많이 가는 일들이 벌어지는데요. 그리고 또 병렬로 가면 컨커런시 문제나 뭐 블랙홀 이런 문제들이 계속 일어나고요. 이런 문제를 이제 RX 자바에서 비동기를 어떻게 쉽게 개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두 번째 내용을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이벤트와 비동기입니다. 그래서 이벤트와 비동기 문제를 조금 더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 좀 꺼주시겠어요? 오늘도 제가 오기 전에 커피숍에 갔다 왔는데요. 커피숍 가면 늘상 있는 일. 아메리카노 한 잔이요 하고 결제를 하고 진동배를 건네봤죠. 그리고 저는 자연스럽게 아무 자리나 가서 앉아서 핸드폰도 보고 전화도 하고 그렇게 됩니다. 근데 이걸 이제 개발자 관점으로 바라보면 이때가 이제 비동기 상태죠. 쉽게 알 수 있는. 그리고 이걸 이제 서버 입장에서 바라보면 리퀘스트가 오면 DB까지 갔다가 다시 올라오는 데까지 블락이 걸리고 스레드는 놀지 못하고 계속 기다려야 됩니다.
커피숍에 가서 주문을 했는데 앞에서 기다리는 거 똑같죠.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스레드에게 자유를 주고 싶은 거죠. 이때 피하는 방법이 비동기고요. 그리고 잠깐 앉아 있다가 저희가 진동벨이 울리면 커피를 받으러 갑니다. 이런 이제 어떤 이벤트가 취해지면 다음 행동이 일어나는 행위를 이제 이벤트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이 문제를 조금 더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 챕터입니다. 지금 이 화면은 리액티브 XIO라는 다큐멘테이션 그 홈페이지에 가시면 메인 화면에 나오는 데이터 플로우 화면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걸 얘기하면 RX 자바 다 이해하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위에 첫 번째 선에 어떤 데이터들이 지속적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들어올 수도 있고 안 들어올 수도 있고 연속해서 들어올 수도 있고 RX 자바에서는 데이터가 연속된 데이터라고 생각해 주셔야 되고요. 상단에서 어떤 이벤트가 발생이 되면 하단에서 다시 이벤트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서로 이벤트를 주고받고 이벤트는 데이터가 호출될 때 서로 이렇게 핑퐁 관계처럼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가운데 네모 박스는 RX 자바에서는 이제 펑션을 제공하는데요. 수많은 펑션을 제공합니다. 그 펑션이 보통 한 50개, 60개 막 이렇게 되고요. 그거 이제 테스트 코드를 짜다 보면 이제 지치다 봅니다. 그걸 오늘 쉽게 얘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가운데 네모난 박스의 그 디바운스는 아두이노 프로그램 같은 전자회로 관련된 용어인데요. 이제 그 일정 시간 동안 벌어지는 이벤트를 무시하는 그 함수입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모바일 앱에서 손가락을 갖다 대시려고 하면 핸드폰은 이제 대기 상태가 되고요. 앱을 막 누른다고 앱이 두 개 뜨지 않죠. 스킵이 돼야 되죠. 그래서 이런 거 이제 디바운스라는 용어로 해결할 수 있고요. 이제 중국에 이제 놀러 가시면 산에 이제 관광코스 가시면 지게를 메고 돈 가지고 올라가신 분이 있거든요. 돈을 주고 그분이 이제 저를 태워서 정상까지 가시는 거죠. 대단한 분이신데 이분이 이제 저한테 이래 만 원. 뭐 이게 2만 원이에요. 2만 원. 중국 가시면 그리고 만 원만 이러면 3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디바운스가 없는 거죠. 그래서 디바운스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주 쉽죠, 디바운스. 모든 건 RX에서 데이터가 흐르면 펑션을 통하게끔 되고요. 이 펑션 내에서 모든 행위를 다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함수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함수에 어떻게 데이터가 들어와서 나가느냐 이게 이제 키포인트입니다. 그러면 펑셔널 리액트 프로그램의 예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D라는 현재 값이 있고요. 이제 D는 B와 C에 반응을 합니다. 자바에서는 이제 참조라고 하는데 RX 쪽에서는 이제 무조건 반응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까 이전에 보셨던 그래프처럼 어떤 이벤트가 오고 데이터가 오면 반응해서 움직이는 형태가 되고요. B와 C를 곱하거나 더하면 D의 값이 되겠죠. 그리고 B와 C는 다시 A에 대해서 반응을 하게 됩니다. 즉 A가 값이 변하거나 B, C가 값이 변하면 그 이벤트를 받아야 되는 녀석만 그 노티파이 받고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이런 모델을 흔히 액터 모델이라고요. 액터 모델은 이제 메시지 기반으로 주고받고 이런 형식이지만 RX에선 이벤트를 주고받습니다. 이걸 이제 자바 코드로 짜면 A는 0, B는 A 곱하기 1, C는 A 곱하기 1, D는 뭐 B 곱하기 C 이렇게 해서 이제 프린트를 찍으면 0. 이게 이제 저희가 늘상 있는 일이죠. 그런데 매번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제 A2는 이렇게 바뀌면 A는 이 대입해서 바뀌면 원하는 값이 절대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이렇게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방식을 컨트롤 플로우 개발 방식이라고 하고요. 액터 모델과 같이 이렇게 데이터를 서로 그 함수 형태로 주고받는 그리고 이벤트에 주고받는 메시지 주고받는 형태를 데이터 플로우 기반의 개발 방식이라고 합니다. 이 대표적인 예는 이제 엑셀입니다. 엑셀에 A1 값과 뭐 B1 값을 수정한다면 C가 자동적으로 반응해서 데이터가 변하게 되죠. 엑셀은 이렇게 보면 이제 펑셔널 리액트 프로그래밍을 추가했고 더 크게 얘기하면 데이터 플로우의 프로그래밍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시 액터 모델을 다시 시스템 머신 기준으로 보면 A, B, D 이렇게 첫 번째 머신에 놓게 되고요. 두 번째는 머신 2에다가 C의 값을 구해야 됩니다. 단지 머신이 틀려졌다고 그 사상이 변하는 게 아니고요. 반응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저희가 요즘 그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이제 아카가 되겠죠. 아카 모델. 그래서 제가 오늘 계속 데이터 얘기를 드리는데요. 그러면 소프트웨어에서만 이렇게 데이터를 바라보는 패턴이나 이런 패러다임들이 변하고 있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하드웨어에서도 이미 변하고 있고 그런 내용들을 제가 찾다 보니까 이 영상이 굉장히 임팩트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의 내용은 디스커버리라는 프로그램에서 호기심 해결사라는 프로입니다. 두 분은 엔지니어고요. 이분들은 호기심을 의뢰받으면 직접 제품을 제작하고 시연하고 테스트하고 증명합니다. 오늘 그 영상의 내용은 NVIDIA의 GPU라는 코어에 있는데요. GPU 코어는 어떤 일을 하냐면요.
기존의 모든 연산을 CPU가 처리했다면 이미지 처리하기 위한 벡터 연산이나 부동소수점 연산은 GPU가 하고요. 나머지는 이전처럼 네가 해봐 이런 거죠 이제. 그래서 잘하는 건 잘하는 놈이 하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라는 거죠. 그래서 영상을 보시고 다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스피커가 안 꽂아졌네요. 소리가 안 나오는데요.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이게 오늘 영상을 트는 게 저 혼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꾼분이 당황하셔서 지금 나가셨어요. 왜 제가 영상을 준비했을까? 이 재밌는 영상 보여드려야 되는데.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요. 그럴까요? 그냥? 네, 마이크로. 네, 그러면 조금 잡음이 있더라도 그냥 빨리 진행해볼까요? 뭐고요? 네, 제가 아무 소리 안 하고 있을게요. 네네. 아니, 네. 그냥 영어니까 잘 모르잖아요. 그냥 그림만 보죠. 빨리. I introduced to you Leonardo, and he's going to paint a picture for you guys in the way that a CPU might do it, as a series of discrete actions performed sequentially, one after the other. In 3, 2, 1. Let me speed it up. Ladies and gentlemen, Leonardo 2.0. When we hit this trigger on this thing, 2,100 gallons of air goes through these accumulators, out these valves, into all 1,100 of these tubes, into these tubes in which the bottom of is a paintball. Each of those paintballs will fly across 7 feet of space and in 80 milliseconds reach its target, hopefully. When it's all said and done, it's going to paint the Mona Lisa. GPU painting demonstration. Yep. And 10, 9, 8, 7, 6, 5, 4, 3, 2, 1. Ladies and gentlemen, science class is now over. Thank you. 영상 잘 보셨나요? 저는 이거 재밌더라고요. 근데 전 이 영상을 보고요. 이제는 모든 분야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데이터를 처리하는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요즘 다양한 패러다임의 오픈소스가 범람하고 있는데요. 본질적인 데이터를 바라보는 시선은 결국엔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걸 제대로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고요. 저도 스칼라 요새 관심 있게 보는데 한동안 전혀 이해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자바 코드를 짜는 사람들은 컨트롤러 방식으로 순차적으로 가는 방식이 익숙하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서적을 봐도 함수형 프로그램하고 명령어 프로그램을 좌파로 분리해서 얘기만 하니 어떻게 데이터가 흘러가는지 모르다 보고 책을 보면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근데 RX 자바를 현장에서 직접 써보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깊게 공부하다 보니까요. 결국에 움직이는 데이터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그 데이터를 어떻게 가지고 놀아야 되는지 알면 모든 거가 술술 풀리고요. RX 자바도 이제 그런 쪽의 내용 때문에 이제 준비를 이제 데이터 쪽을 처음에 한 15분 정도 잡고 있는데요. 그렇게 이제 데이터에 대해서 익숙해지고 공부하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서적들을 보게 되면 슬슬 익히게 되는 이런 수순을 밟게 된다는 거죠. 그럼 이제부터는 원론적인 펑셔널 리액트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려고 합니다. 펑셔널 리액트 프로그래밍이란 오늘 주제죠. 가장 쉽습니다. 펑셔널 프로그램과 리액티브 프로그램을 합친 신조어입니다. 외국 사람들은 단어 참 그럴싸하게 만들어서 저도 처음에 이거 혹해서 위키피디아에 들어갔는데 이 내용이 전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일단 한 장을 준비해 봤고요.
두 번째, 오늘 이제 얘기하는 실무적인 RX 자바 그 깃허브의 메인 홈페이지입니다. RX 자바는 2009년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단넷에서 먼저 사상이 나왔고요. 2012년 그 넷플릭스에서 RX 자바 라이브러리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RX 자바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계속 지금까지 15분 동안 얘기했던 부분이 이벤트와 비동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쉽게 도와줄 수 있는 라이브러리다라는 거고요. RX 자바는 RX 자바뿐만이 아니고요. 단넷, 뭐 스칼라 이런 부분들이 많이 지원이 되고 이어서 확장해서 그 프레임워크로는 RX 넷디, 안드로이드 이렇게 두 개가 나오게 됩니다. 또다시 이제 데이터 얘기입니다. RX 자바에서 데이터를 어떻게 가지고 노냐라는 거죠. 저희가 흔히 리퀘스트를 보내면 외부 디펜던시에 있는 서비스들이 보통 이제 4, 5개, 6개, 7개 이렇게 데이터를 이제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요. 그럼 처음에 데이터 4개가 있다고 하면 어떤 놈은 2개가 합쳐져야 되고요. 또 어떤 놈은 데이터가 강화되든지 해야 되고요. 어떤 놈은 그 데이터 원본 그대로 가져가야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 마지막 리스판스는 하나의 데이터로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가운데 보시면 네모박스, 처음에도 네모박스 나온 것처럼 네모박스는 펑션을 의미하고요. 이 펑션을 통해서 데이터를 계속 조작하고 합치고 변경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마블은 RX 자바에서 가장 또 중요한 마블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이제 비동기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냐라는 건데요. 아주 쉽습니다. 기존의 퓨처 리터 타임 대신에요. 옵저버블이라는 클래스로 선언하게 되고요. 인자로 저희가 원하는 클래스를 넘기시면 바로 비동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 비동기 클래스다 보니까요. 바로 실행이 되지 않습니다. 어떠한 그 스레드가 콜링이 되는 이벤트가 주어져야 되고요. 그 함수를 딱 콜하는 순간 스레드가 시작이 되고 별도의 스레드 풀에서 관리가 되고요. 데이터를 다 원하는 대로 조작이 다 끝났다고 하면 그 다음에 콜백 스레드로 나가게 됩니다. 아주 쉽습니다. 리턴만 바꿔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안에 내용은 또 복잡할 수 있으니까 계속 진행해 보겠습니다. 일단 옵저버블과 이터레블의 차이입니다. 옵저버블은 onNext, onError, onComplete 세 가지의 익명 클래스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가장 큰 특징이 푸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왜 데이터를 계속 제가 푸시한다 얘기 드릴 건데요. 처음에 이제 저도 이제 이 풀과 푸시에 대해서 그냥 비슷하구나 생각했지만 좀 더 알다 보면 왜 푸시를 해야 되는지 이제 계속 진행하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X 자바에서 두 가지 용어가 제일 중요한데요. 옵저버블이란 클래스랑 옵저버라는 클래스가 있습니다. 두 개가 가장 중요합니다. 옵저버블은 데이터를 푸시하는 역할을 한다. 단지 생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432이란 데이터를 생성해주면 옵저버는 앉아서 쉽게 그 데이터를 소비할 생각으로만 그 프로세스가 진행이 됩니다. 좀 더 진행을 해보면요. 혹시 진행이 빠르신가요? 괜찮으시면 이 속도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저희가 해야 될 작업은 옵저버블입니다. 데이터가 생성이 돼야 소비가 되는 거죠. 옵저버블은 데이터를 생성할 생각만 있고요. 가운데 보시면 onNext라는 함수를 통해서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넣게 됩니다. onNext 하면 데이터가 연속해서 들어갑니다. 그리고 onComplete를 해주면 데이터 생성 다 됐어 이런 의미입니다. 근데 onComplete를 하지 않으시면 스레드가 계속 살아있게 됩니다. 그래서 onComplete가 반드시 중요하고요. 이 다음에는 이제 옵저버는 어떤 데이터가 들어오면 소비할 생각만 합니다. 제가 아까 책을 나눠드렸잖아요. 공장에서는 책을 계속 찍지만 저희가 이제 옵저버가 되는 거죠. 책을 사서 어떤 사람은 공부하지만 어떤 사람은 밤새 야근하고 아침까지 베개를 비고 자는 것처럼 침 흘리는 용도로 쓰고요. 모니터에 받침대로 쓰고요. 그러니까 구독자는 하는 행위가 데이터를 어떻게 소비할지 다 틀릴 수 있고요. 이런 관계로 등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개를 이제 옵저버블은 생성을 하고 옵저버는 소비를 하는데 스레드가 제가 아까 실행된다고 하지 않았잖아요. 그 콜링 스레드, 그러니까 푸시가 스레드를 실행한다고 그 함수를 나열해줘야 실행이 되고요. 이제 구독 소비를 하고 그 다음에 옵저버블에 subscribe 함수를 호출할 때 이때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 이전까지는 계속 비동기 상태고요. 언싱크 상태니까 실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subscribe 함수를 꼭 실행을 해야 프로세스가 이어서 실행이 됩니다. 지금 이제 보시면 자바 7하고 자바 8로 구현을 해봤고요. 자바 7은 이제 람다가 없어서 이제 조금 RX 자바를 사용하시기에 굉장히 불편하고요. 자바 7에서 RX 자바를 사용할 수 있지만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익명 클래스 구현할 때 너무 많습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자바 8에서 비동기와 이벤트 기반의 프로그램을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혹시 코드는 잘 보이시나요? 제가 크게 한다고 했는데 일단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함수들입니다. 크게 분류하면 create, combine, listen. 생성하고 어떤 데이터를 조작하고 이 데이터를 어떻게 워킹할지 이제 listen.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고요. 잠깐 제가 소스를 준비했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이게 움직이는지 조금 더 소스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잘 보이실려나? 첫 번째 이제 옵저버블의 just라는 함수입니다. just는 가변인자로 데이터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from이라는 함수입니다. from이라는 함수는 iterable, 즉 리스트 같이 배열 형태로 있는 걸 받게 되고요. 그다음에 future 클래스를 받게 됩니다. 세 번째는 이제 많이 사용하시는데 이제 create 함수입니다. create라 함수를 이용해서 안에서 이제 어떻게 데이터를 생성해야 될지 프로그램을 짜게 되고요. 이제 네 번째 이제 엑셀하고 비슷한 내용인데요. 이제 제가 여기 내용을 보시면 처음에 이게 실행이 될 때 x는 x 곱하기로 나옵니다. 10 곱하기 10 이런 식으로. 그리고 두 번째 식은 10 더하기 10 이런 식으로 해놓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가 마지막에 들어갑니다. 마지막에 들어가는데 역으로 우에서 실행이 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요거 잠깐 테스트 코드를 돌려보면요. 먼저 이 파란 줄 위에 이제 선언부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식이 들어가죠. x 곱하기 x. 그 다음에 x 더하기 x. 보시면 이제 제가 프린트문을 찍는데요. 첫 번째, 두 번째. 위에는 곱하기고 그 다음은 여기는 더하기입니다. 자, 이제 next 10. 데이터가 나중에 발생됩니다. 콘솔로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거꾸로 위로 올라간대. 이게 프로세스가. 그러니까 기존에는 순차적으로 갔던 게 이제 방식이 바뀌는 거죠. 그리고 이 데이터가 찍혀서 10 곱하기 10은 100. 그리고 두 번째는 더하기니까 10 더하기 10. 이렇게 해서 20. 그리고 다시 또 데이터가 들어갑니다. next 20이라고. 그러면 다시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아까 같이 곱하기 더하기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complete 이렇게 끝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방법과는 약간 틀릴 수 있고요. 이걸 잘 응용해서 저는 이제 넷디에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이제 샘플링은요. 이벤트에 대한 얘기를 기존 했지만 코드에서 어떻게 발생되냐 이걸 얘기 드리려고 하는데요. 옵저버블 넥스트 데이터라는 어떤 리스트 객체가 있고요. 이 객체에서 포문을 돌면서 0부터 3까지 넥스트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종료되는데요. 이 프로세스가 어떻게 가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이제 첫 라인에 실행 부분에 걸리고 그 다음에 next data라는 함수에 있는 리스트 배열 함수를 끌고 오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실행되지 않습니다. 이때 보여드리면 그냥 넘어가게 되고요. 위에 함수가 호출이 안 됩니다. 제가 디버깅 위에 다 걸어놨거든요. 그 다음에 subscribe 함수가 호출이 되면 다시 이 상황에서 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위에서 데이터가 이때 이제 옵저버블이 푸시를 하는 거죠. 이제 푸시하면 밑에서 소비가 되는 거고요. 다시 푸시, 소비, 푸시, 소비 이렇게 되는 형식이고 마지막에 컴플리트 되는 형식입니다. 그래서 그 클래스가 리턴이 예전에는 이제 개발되면 리턴이 꼭 된 걸 가정하고 개발하는데 이건 이제 연속된 데이터의 스트림입니다. 그러니까 완료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는 데이터 생성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컨트롤하는 거지 데이터를 무조건 다 돌려주는 형식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 처음에 개발하시면 헷갈릴 수 있어서 제가 먼저 테스트 코드로 오늘 준비해봤습니다. 이제 이어서 발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이전까지 일부분과 이제부터 나오는 부분은 넷플릭스 2013년도에 펑셔널 리액티브 프로그래밍 위드 RX 자바라는 그 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기반으로 만들었고요. 요 페이지 보면 이제 샘플링 과정이 있는데 자바 버전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자바 버전으로 다시 각색을 해서 갖고 왔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마존 페이지입니다. 제가 샘플링을 잡은 페이지고요. 제가 로그인하면 저한테 맞는 킨들북을 추천해주죠. 5개의 킨들북이 있고요. 이 과정을 RX 자바로 풀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스프링에서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스프링에서는 언시크 타입으로 리스판스를 해주려면 두 가지의 타입이 존재하고요.
콜레이블과 디퍼런트 리절트 방식이 있는데요. 오늘은 두 번째 방식을 사용합니다. 두 번째 방식은 외부의 이벤트의 스레드가 관리될 때 사용하는 방식이고요. 리스판스는 이 두 가지의 클래스는 스프링에서 제공하고 있는 클래스입니다. 그래서 리스판스는 이렇게 이제 운영하게 되고요. 그리고 첫 번째 이제 마블을 보여드리면 보통 이런 저한테 맞는 추천 시스템에 대해서는 보통 외부에 있는 시스템에 리퀘스트를 보내서 가져오게 되죠. 그리고 보통 시퀀스만 돌려주게 되죠. 이 과정을 제가 처음에 나온 마블로 설명드린 거고요. 그래서 리퀘스트 리커멘즈라고 메서드명을 붙였습니다. 처음에 이제 보시다시피 리턴은 역시 옵저버블이고요. 이렇게 이제 옵저버블로 언싱크가 실행이 언싱크 타입이 되고요. 그 안에서 보면 리퀘스트를 보내는 방법은 RxJava에서 두 가지 라이브러리를 추가적으로 제공합니다. 옵저버블 그 HTTP라는 라이브러리가 있고요. RxNetD라는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RxNetD로 오늘 샘플링을 잡아봤고요. RxNetD에서 REST 템플처럼 똑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원하는 값을 키를 가져오게 되고요. 그리고 넘어올 때는 20개, 30개 이렇게 넘어올 수 있죠. 그건 추천 시스템에서 알아서 주는 거니까. 근데 제가 화면에 뿌리고자 하는 내용은 최초 5개이기 때문에 5개를 자르는 테이크 함수를 쓰게 됩니다. 테이크 함수 5까지 자르고요. 그 다음에 키만 넘어오니 이제는 메타 정보하고 이런 그 평가 정보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메타 정보를 가지러 가기 위해서 플랫맵이라고 이제 선언을 합니다. 플랫맵 구간은 다시 이렇게 시작이 되고요. 소스, 이제 메타 정보를 이제 가져오려고 합니다. 키만 가져왔으니 이제 메타 정보 구해야죠. 메타 정보, 이제 플랫맵은 소스가 길어서 제가 또 가이드를 올렸습니다. 플랫맵이라고 선언을 하고요. 그 다음에 굿즈 메타 인포, 상품 정보에 대해서 이제 가져오려고 합니다. 상품 정보 가져왔는데 이제 하나 변경하고 싶은 게 있죠. 상품 정보라는 게 보통 뭐 타이틀이라든지 그 출간 날짜 뭐 이런 것들만 있고 메타 정보니까 순수한 데이터겠죠. 근데 한 달 미만의 그 책은 뉴라는 이제 타이틀을 붙여주고 싶은 거죠. 이때 이제 맵을 쓰게 되고요. 맵에서 이제 등록된 날짜를 비교해서 뉴라는 타이틀을 다시 넣어주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레이팅 정보가 필요하겠죠. 이제 평가 정보가 어떻게 되는지, 뭐 좋아요 몇 개인지, 뭐 이거 몇 점인지 이제 필요하겠죠. 이제 다음 넘어갑니다. 레이팅 똑같이 옵저버블 함수로 부르게 되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함수가 집입니다. 집은 위에서 이제 정보를 2개 갖고 왔는데 다른 클래스죠. 형이 다른 클래스를 합쳐줄 땐 집이라고 하고요. 집을 쓰게 되고 함수를 형이 같으면 머지를 쓰게 됩니다. 집을 계속 보시면 2개의 정보가 이제 먼저 들어가죠. 첫 번째는 메타 정보, 두 번째는 레이팅. 그 다음에 이제 람다로 XY로 어떻게 할 건지. 마지막 리턴 타입은 맵으로 변환해서 제이슨으로 돌려주려고 하고요. 그래서 맵에 이렇게 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투리스트가 나오죠. 그러니까 위에서 플랫맵에서 포문처럼 계속 돌다가 밑에서 잡아주는데 이걸 안 잡아주게 되면 그 HTTP에서 저희가 리스판스에서 문제가 좀 일어나는데요. 그건 조금 더 가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이렇게 뭉친 거를 이제 마지막에 리스판스를 해주죠. 그래서 디폴트 리절트의 셋 리절트에서 리스판스 타입을 넘겨주면 화면까지 돌아가게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체 정리해보면요. 처음에 위에서 실행되지 않는다. 밑에서 subscribe 함수가 호출되면 그때 실행이 된다. 그래서 run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푸시가 일어난다고요. 그 다음에 플랫맵 안에서 어떤 다른 옵저버블을 호출하고 비동기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리스판스가 되는 이렇게 워크플로우가 위에서부터 밑으로 쭉 흐르는 게 아니고 그 프로세스에 맞춰서 흐르게 되는 프로세스에 맞춰서 흐르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몇 가지 함정이 있는데요. 이제 개발하다 보시면 제가 이제 계속 얘기했듯이 비동기라고 했지 병렬이라고 얘기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개발하시면 싱글 스레드 기반의 비동기 형태예요. 순차적인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 페이스북이나 이런 거 병렬로 갖다 오고 싶을 때 있잖아요. 이럴 때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건데요. RxJava에서는 이제 또 다른 함수가 주어집니다. 일단 인자값으로 스케줄러가 이제 등장을 하고요. 스케줄러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뭐 현재 스레드 IO에서 할 거야 아니면 그리고 저희가 만든 스레드 그 이스큐터로 던질 거냐 그리고 컴퓨테이션이라는 함수를 쓸 거냐인데 컴퓨테이션은 이벤트 루프 기반으로 스레드를 관리해주는 녀석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쓰시냐라고 하면 위에서 메타 정보에 끝나는 부분에 subscribe on 하고 스케줄러 어떻게 움직이겠다 스레드를 이렇게 던지면 그 스레드 별도의 스레드에서 움직이다 보니 이제 병렬 처리가 가능해집니다. 근데 마지막에 요게 함정이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여기 집에서 걸어버리시면요.
큰 문제 일어납니다. 추천 시스템에서 1, 2, 3, 4, 5 줬는데요. 여기까지 걸어버리면 집할 때는 어떤 놈이 어떻게 먼저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순서가 꼬입니다. 3, 4, 5, 1, 2 막 이런 식으로 꼬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이런 부분 쪽에서 별도의 스레드를 운영하실 때는 한번 생각해 보시고 고민해 보시고 걸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에러인데요. 에러 부분은 이제 저희가 이제 RxJava에서 이용하면 조금 특이한 부분이 생깁니다. 에러가 이 세션을 에러로 봤는데 RxJava에서 에러는 에러가 아닐 수도 있고 에러일 수도 있고 막 이런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션과 에러는 틀려 이런 식으로 이제 함수도 제공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화면에서 에러가 일어나면 어디로 에러를 가느냐라는데 서브스크라이버 함수가 콜되는 마지막에 에러 맨 밑으로 호출이 되기는 합니다. 마지막에. 근데 그 안에서 벌어지면 어떻게 핑퐁을 치냐인데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 3가지 함수가 제공되는데 onError, resumeNext, onError, return, onError, 입세션, resumeNext 이렇게 제공이 되고요. 첫 번째 있는 onError, resumeNext는 그 옵저버블 끝에 함수처럼 딱 달아주시면 다른 옵저버블을 다시 캐치해서 그쪽까지 합쳐서 내려가는 이런 증상이 있고요. onError, result는 어떤 지금 리턴 받고자 하는 형을 디폴트로 어떤 값이 에러가 났을 때 다시 또 그걸로 대입해서 리턴해 줄 거야 이런 내용이고요. 이제 마찬가지로 밑에 입세션이라고 이제 있는데요. 입세션은 말 그대로 throw new 입세션을 한 게 여기로 타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에러로 타게 되는데 이걸 어떻게 컨트롤할지는 개발자의 몫이라는 거죠. 그래서 리액티브 프로그래밍 이전 시간에도 아마 얘기가 있었을 텐데요. 에러가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시스템에서. 그리고 그걸 스킵하기 위해서 저희는 트라이 캐치로 예전에 많이 했는데 그럴 필요 없으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에러를 관리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프링 얘기는 여기서 이제 마무리할 거고요. 오늘 스프링 얘기까지는 이제 비동기 얘기 그리고 병렬 처리 얘기를 어떻게 RxJava로 쉽게 할 수 있는지 얘기했고 이번엔 넷디에서 보면 이벤트 그러니까 결국은 넷디에서 이걸 가지고 이벤트 기법으로 개발을 해보니 넷디에 아까 있었던 문제가 풀리더랍니다. 처음에 이제 사용자가 리퀘스트를 보내고 첫 번째 서버에서 응답받은 웹 서버에서 두 번째 소켓 서버로 라이트를 한다. 근데 리턴 타입이 이때 커넥션 정보만 넷디에서 돌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트랜잭션이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수행하다가 이제 마지막 서버에서 다시 라이트가 들어옵니다. 그럼 결국은 제가 보냈던 스레드와 다시 이제 응답받았던 스레드가 결국은 틀리게 되고요. 그래서 이거를 연결해서 리스판스를 줘야 되는데 이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RxJava로 풀면 아주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리퀘스트 리스판스 레스 템플릿처럼 이용하고 싶은 거죠. HTTP 클라이언트처럼요. 이렇게 한 줄로 개발하고 싶고 이렇게 개발해야지 앞으로도 유지 보수가 쉽고 끊어진 이벤트도 확실하게 보장받으면서 이어갈 수 있는 문제가 가능한 거죠. 첫 번째 이제 클라이언트 리퀘스트 핸들러라는 걸 공통으로 하나 만드시고요. 맵을 하나 이제 만드셔야 되는데 컨커런트 해시 맵으로 큐를 하나 만들고 첫 번째 인자는 리퀘스트 아이디 유니크한 값을 이제 받게 되고요. 두 번째는 subscriber라는 클래스를 인자로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라이트를 할 때 첫 번째 이제 두 번째 서버에서 맨 마지막 엔드 서버 이제 소켓 서버로 리퀘스트를 할 때요. 처음에 컨커런시 해시맵에 이제 풋해서 담아주고요. 정보들을. 근데 여기 보시면 크리에이트 했었고요. 서브스크라이버라고 이제 했었고 이 서브스크라이버 클래스 자체를 넘겨주게 됩니다. 제가 앞에서 보셨던 온넥스트 해주는 녀석이거든요. 걔 클래스를 아예 넘겨줍니다. 크리에이트 생성해서 쟤를 넘겨주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라이트를 합니다. 다른 서버로. 이렇게 되면 라이트 스레드 갔죠. 근데 언제 올지 모르죠 이제. 근데 이 해당 클래스에서 리드가 일어나죠. 위에서 라이트한 스레드와 밑에서 리드 받는 스레드는 틀리고요. 밑에서 일어났을 때 여기 보시면 처음에 담았던 큐에서 이 아이디로 리무브하면 서브스크라이브 밸류를 던져주게 되고요. 이 밸류가 이제 살아 있다면 이제 넥스트 처리해 주는 거죠. 아까 보셨던 위에서 행위가 끝난 게 아니고 밑에서 이어 전달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어디로 가냐? 저 위로 올라가게 돼요. 그러니까 위에서 다시 리턴이 올라가게 되죠. 데이터가 푸시됐고 이제 리턴 받는 쪽에서 이제 사용할 수 있도록 끊어진 스레드가 이어 붙이는 거죠. 그래서 이런 화면이 이제 나오게 되고요. 아까는 여기가 끊어졌는데 이제 이어 붙인 거죠.
그래서 하나처럼 개발할 수 있게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RX 자바와 넷디는 쓰면은 굉장히 좋고요. 이걸로 원래 처음에는 넷플릭스에 RX 넷디를 쓸까 했는데 RX 넷디가 트랜잭션이 보장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RX 넷디로 다 쓴다면 문제없지만 트랜잭션이 보장되지 않는 형의의 서버를 개발하신다면 이런 식으로 이벤트를 이용해서도 충분히 개발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RX 자바를 좀 더 공부하려고 하면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 내용은요. 리액티브 XIO의 튜토리얼이 굉장히 잘 되어 있고요. 좋은 문서들만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코세라의 그 리액티브 프로그램을 진행하시는 세 분이 계시고요. 그 스칼라를 만드신 분, 타입셋 기술 리더, 그 다음에 RX를 만드신 분 세 분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액터 관련해서 페이스북에서 만든 React.js라는 그 컨퍼런스도 있고 이미 많이 나와서 많은 그 동영상도 그 발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컨퍼런스 가셔서 많은 내용이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많이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체되는 소프트웨어는 없느냐라는 건데요. RX 자바 말고 이렇게 저도 이제 찾아봤는데 이 녀석이 이제 튀어나오더라고요. 리액티브 스트림 IO라는 이제 표준 API를 구현해서 이제는 그걸 확장받아 구현을 하는 체제입니다. 이쪽에 이제 참여하고 있는 프로젝트는 아카, 리액터, 뭐 레빗, 버트넷 3.0, 슬릭 등이 있고요. RX 자바도 프로젝트가 하나 더 따져서 RX 자바 리액티브 스트림이라는 라이브러리로 또다시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 그 쓰는 형태는 틀리지만 그 데이터 플로우로 돌아가는 형식은 똑같기 때문에 전혀 문제 되지 않으실 것 같고요. 이제 리액티브 매니페스토 얘기가 전 시간에도 아마 있었을 텐데요. 지금까지 얘기한 건 제가 프로그래밍 관점으로 얘기를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이제 프로그래밍 관점을 넘어서 시스템을 어떻게 또 운영해야 되냐면 밑에 나오는 이제 이런 오픈 소스들이 있죠. 아카, 넷플릭스, 하이스트릭스, 스프링의 클라우드가 있고요. 넷플릭스의 저 OSS 저 화면을 찍어드린 건 저쪽에서 RX 넷디가 왜 좋고 얼마나 빠르고 그리고 저걸 이용해서 어떻게 시스템을 구축했는지 그리고 그 앞단에 언시클 라이브러리에 RX 자바가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강의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 강의도 굉장히 좋은 자료 같아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RX 자바의 도입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시간인데요. 이럴 때 가장 먼저 나온 질문이 RX 자바 사용하면 정말 빠른가요? 라고 이제 할 수 있는데요. 비동기니까. 근데 제가 테스트를 해보면 어떤 그 내장 메모리 자체로 뭔가를 계산하고 뭔가 리스판스를 주는 건 자바팔에 있는 스팀으로 하셔도 충분히 빠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 RX 자바가 언제 그 효과를 누리게 되냐면요. 저희가 이제 그 넷디의 이희승 씨의 그 발표를 들어보시면 만컨넥스 이하에서는 OI가 빠르지만 그 이상부터는 NI가 빠르고 넷디가 빠를 수 있습니다라는 것처럼 어느 일정 부분은 RX 자바가 느릴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스택을 찍어 보시면 메서드 콜이 많이 일어나고 그만큼 다시 콜스트렉스가 많이 일어나면 수행 시간이 길어진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비동기로 하는 관점은 아까 첫 번째 장에 커피숍에서 얘기 드렸듯이 커피를 살 때 기다리는 것보다 어떤 진동배를 주고 돌아가게 하는 게 사람이 많이 몰렸을 때 저희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데모 사이트를 하나 또 준비했는데요. 화면이 안 바뀌네요. 잠시만요. 이제 비동기 방식으로 개발하시면 퍼포먼스 테스트가 애매해진 순간이 옵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제 테스트를 해보면 인터셉트에서 리퀘스트 리스판스 퍼포먼스를 체크해서 하시면 0ms 나옵니다. 다 비동기니까요. 그냥 흘러버려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주냐라고 하면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첫 번째는 AOP를 이용 방식이 있습니다. AOP를 이용해서 프로시드가 끝나면 전후 처리를 해서 이제 로그를 이제 찍게 되는데 라이브 서버 가면 이걸 어디다 연결해서 날리면 그것 또한 문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이제 하나의 기능이니까요. 그래서 로그백으로 이제 떨구시는데요. 그 로그 스테이시 어펜더시를 쓰셔서 퍼포먼스 타임을 재신 다음에 로그로 찍으시고 로그 스테이시가 에이전트로 어떠한 DB 스토어에 날리게 됩니다. DB 스토어 중에 이제 오늘 보여드린 내용은 인플럭스 DB라는 거고요. 타임 시리즈 데이터베이스 기반의 DB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중심이고요. 키가 중심이 아닙니다. 시간이 중심입니다. 얘는. 그래서 시간 중심을 움직이시는 이 DB에 대시보드가 하나 존재합니다. 이 대시보드는 위에서는 MVC 리스폰스 타임을 이제 보여주게 되고요. 밑에서는 임플리먼트 구현체에 대해서 얼마나 걸린지 보여주게 됩니다. 이제 밑에 이제 X축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16시 37분 이렇게 되어 있고요. 5분 동안 나오는 퍼포먼스를 보여주게 되고 5초마다 계속 리플레시가 되고요. 그리고 Y축은 걸린 시간입니다. 이제 그래서 위에는 MVC, 밑에는 클래스 구현체가 됩니다. 그래서 한번 실행해 보려고 합니다. 실행해 보려고 하는 대상은 오늘 개발했던 내용에 RS 자바를 이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데이터를 가져올 때와 RS 자바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가져올 때 두 가지를 기준으로 테스트하려고 합니다. 잠깐 서버 올려보겠습니다. 우선 앞에서 리퀘스트를 받는 이제 프론트 서버를 한 대 올리고요. 이 프론트 서버가 어떤 사용자의 아이디를 받으면 두 번째 백엔드 서버, 그러니까 이게 추천 정보 시스템이라는 서버라고 이제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이쪽에 의뢰해서 추천 정보 키를 가져오면 메타 인포 정보와 레이팅 정보를 채워서 마지막에 리스폰스까지 이제 가는 내용을 기준으로 테스트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두 대 서버가 떴고요. 이제 부하 테스트를 게틀링이라는 도구로 한번 날려보려고 합니다. 노트북이 안 좋아서 많이 날리지 않았고요. 일부분만 한번 오늘 추가로 운영해 보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엔터 누르면 리퀘스트가 날아갑니다. 그 전에 서버가 정상적으로 떴는지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RS 자바를 이용하지 않는 버전으로 5권의 책에 대해서 정보를 가져왔고요. 두 번째 RS 자바 버전으로 갖고 왔고요. 이때 보시면 이제 점들이 나오죠. 이제 실행된. 그리고 연속해서 데이터가 들어간다면 (5초니까) 조금 5초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데이터가 이제 어떻게 퍼포먼스 측정이 변하는지 이제 데이터가 나오게 되고요. 위에 이제 보시면은 이제 제가 이제 네이밍으로 디폴트 방식이고 RS 자바 방식이고 주소가 이렇게 될 때 이 주소는 이만큼 걸리고 이 주소는 이만큼 걸리고 내용이 나오고요. 이렇게 하면 이제 두 개 다 보이게 되고요. 그리고 밑에는 이제 클래스죠. 리퀘스트 보낸 거와 기본적으로 저희가 레스트 템플릿을 보낸 방법과 RS넷에서 보낸 방법, 그리고 기본적으로 메타 정보 인포를 가져온 방법과 RS 자바 정보를 가져온 방법, 이렇게 이제 보시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적은 양의 데이터로 적은 이벤트로 RS 자바를 좋다 나쁘다 판단하기가 애매해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 이벤트가 흘러야 되고 리퀘스트가 들어와야 전자회로처럼 비동기처럼 심장박동 소리처럼 이렇게 움직이니까요. 그러니까 적은 양으로 했을 때는 지금처럼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조금은 관심 있게 이용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 데이터를 안에 이제 보시면 이제 나오게 됩니다. 데이터가 이렇게 튀게 되면 이게 튀게 된 쪽에 이제 마우스를 갖다 대면 RX 자바 홈에 1번이라는 주소로 호출된 게 이만큼 걸렸는데 이건 뭐 때문에 그랬지 하고 밑에 줄에 있는 임플리먼트 구현체를 찾아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같은 시간대에 같은 맥락으로 딱 슬라이스해서 잘라서 어떤 게 문제가 되는지 찾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이렇게 퍼포먼스 테스트까지 하고 나서 이제 오늘은 조금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1995년과 2015년을 좀 나눠봤습니다. 그리고 더할 나위 없었다라고 말하고 싶고요. 저도 OOP, 캐시, RDB 엄청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RDB 예전에는 오라클에 심취했었고요. 뭐 이렇게 개발해서 이제 많이 견뎌왔었죠. 근데 지금은 이제 폴리글랏 시대라는 겁니다. 현재 우리가 다루는 데이터의 양이나 데이터 흐름, 데이터의 방식은 하나의 언어와 패턴으로 개발하기에는 너무도 괴롭고 잔인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다양한 방식으로 데이터와 쌓아야 하고요. 가장 손쉽게 비동기와 이벤트라는 데이터를 다룰 수 있는 RX 자바를 활용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오늘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궁금한 점은 메일로 주시면 최대한 아는 부분까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션까지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발표자 김대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